지난 7일입니다.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걸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걸 잘 엮어서 청구를 했고 그냥 인용이 덜컥 돼버린 거죠. 예, 지규현 판사인데 사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제가 비판했잖아요. 저거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역전의 노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측의 그 허점을 잘 잡아가지고 그걸 찔렀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덜컥 받아들여진 거죠. 예.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유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이제 절차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절차적인 것은 뭐냐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동안의 관행은 뭐냐면 구속 기간을 뭘 기준으로 계산을 했냐면 날짜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법문에도 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날을 24시간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시간으로 계속 계산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그 날로 했던 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요즘은 뭘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언제 서류가 접수됐는지 이런 것들이 시간상으로 딱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사실은 그 피고 또는 피의자의 인권 쪽으로 인권에 유리하게끔 이제 관행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체포 적부심 심사를 위해서 서류가 법원에 이제 계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구속 기간에 넣느냐 빼느냐라는 거예요. 검찰 측 입장에서는 관행대로 그건 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예컨대 그걸 빼게 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구속 기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구속 기간이 15일이다, 뭐 7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빼고 근데 여기서는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된다.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꼬아요. 예. 불산입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기간에 있는 것도 구속된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쳐줘야 된다. 그럼 구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보니까 검찰이 구속 영장 기소를 한 것이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가 있어요. 예. 불구속 기소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이제 구속 기소라는 건 재판 내내 한 6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봤는데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게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라. 이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산입 이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랄까 길어지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체포 적부심에는 그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형법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은 또는 원칙이 있냐면 in dubio pro reo라 그래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절차적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그 날짜, 구속 기간 그 날짜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이미 너희들이 기소했을 때는 그거 만료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예. 두 번째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실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 판결문에 뭐라 그러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설사 그다음에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 하더라도 예. 앞에 거 오케이 내가 다음 양보할게. 그래 너희들 구속 기간 안에 했어. 그때조차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구속기간 나눠가졌잖아요. 그때 15일 구속해서 예. 우리가 반 쓰고 너희들이 반 쓰고. 근데 법률상에 독립된 기관인데 이게 니들끼리 무슨 근거로 그걸 나눠가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게 되면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는 거. 너도 15일 썼지? 근데 니들이 15일 중에서 7일만 썼지?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검찰은 따로 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딱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주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한다면 영장도 다른 영장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혀를 찔른 겁니다. 이게 이제 관행상 내지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했다가 허점을 찔려버린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수처에서 밟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기초적인 이제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예. 이거 잘못하다가 나중에 공소 기각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딱 짚어준 겁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사실은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검찰에서 먼저 나온 꼼수거든요. 예. 검찰에서 갖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빼앗겼단 말이죠. 내란죄 수사권을 갖다 경찰에 빼앗겼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갔는데 관련 수사.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주된 사유가 바로 뭐야? 내란이잖아요. 계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그 검찰의 안이한 해석을 갖다 공수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넘겨받았다가 요번에 그냥 바로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요번에 이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가 그 관련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건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절차적 문제. 이거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좋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실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법했느냐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인용을 해버린 거고.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 만세부리잖아요. 윤측에서 만세부리거든요. 근데 결코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법원에서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2심에서 상급심에서 번복이 되거나 예. 아니면 최종심에서 공소 기각 당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란죄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방 주사를 좀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채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공소 기각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공소 기각 당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그런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소 기각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니에요. 공소가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경찰 수사권을 가진 게 누굽니까?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갖다 우려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윤측에 내가 볼 땐 그다지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측에서 이걸 물고 늘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면 요번에처럼. 그래서 공소 기각만 딱 얻어내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사실 경찰이 재수사한다 하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고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크고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갖다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도 이 오염된 증거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들 이걸 하고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를 법원에서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윤측에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측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빼앗아 버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원에서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재판을 또 계속 정상적인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수님, 일단 많이 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쏟아져 나오는 건 공수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수처에 대한 지적도 있고 검찰의 지적도 있고 이번에 법원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수처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실력도 안 되는데 뭡니까?
그걸 갖다가 그 이첩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근데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초등 실력밖에 안 되는데 옆에 형한테 형 시험 나한테 이첩해. 그래가지고 대입시 문제, 수능 문제를 갖다 막 푸는 거예요. 예. 시험 시간에 절반을 푼 거야 지금. 절반 하다가 지금 못 하겠어.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푼 상태에서 넘겨준 겁니다. 딱 넘겨줬거든요. 넘겨주니까 시간은 없는 거죠. 검찰에서는 시간. 결국 이 와중에서 사고가 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도 여기서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바로 법원에서 지적 딱 받아 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 법원의 문제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누가 예. 하는 거죠. 법원의 문제는 뭐냐? 아. 요번에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법문에도 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240시간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뭡니까? 7일 또는 뭐 15일 또는 6개월 이렇게 날로 되어 있지. 이걸 갖다가 시간으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법문 자체가. 근데 이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시간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이전의 것들도 다. 하하.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깜빵에 있는 애들이 뭐야? 이게 뭐야? 대통령 관절에 우리도요. 다 나와가지고 한 법원이 완전 행정 실무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깜빵에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명태균이거든 지금. 명태균. 이거 봐라. 나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안 재버린 거예요. 이거는 입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명확히 하라고 얘기를 할 문제지 자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게 딱 되게 이제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 충분히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 다 끝난 다음에 구속기간 다 계산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보통 예. 기소를 하니까 다 뒤로 몰려 있거든. 아. 그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들고 나와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풀어줄 거야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의 문제고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항고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속적 부심이 아니라 이거 체포적 부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2년 6월에 위헌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 근데 그것 자체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아니다. 뭐 또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다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유신 체제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계속까지 관행대로 유지가 되다가 왜냐하면 유신 체제 때 마구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딱 풀어줬는데 그럼 검찰이 아니야. 바로 즉시 항고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사실 독재 정권의 유산인 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위헌이 났는데도 그냥 계속 왔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판단에서 올바른 건 바로 뭐냐면 어차피 이게 재항고가 된다 하들 특별한 거든 아니면 일반한 거든 간에 재항고가 된다 한들 아까 그 판사의 논리를 딱 보게 되면은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체적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어차피 이긴용 된다라는 거예요. 예.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거 풀어줄 거 뻔히 하면서 또 항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괜히 우리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언제 검찰이 그렇게 친절했어?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친절했어? 실제로는 뭐가 있었냐면 불과 2년 전에 동일한 사유가 있었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 그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바로 즉시 항고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불과 2년 전에 즉시 항고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엎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달라진 거죠. 그 피고인이 누구예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이죠. 두 번째, 뭐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고? 검찰이죠.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너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격앙, 경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콕 집어서 검사장 회의를 왜 했느냐. 검사장 회의가 문제가 될까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양쪽이 다 뭐랄까 논리가 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뭔가 검찰도 비난받을 짓을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검찰이 또 맞아요. 그거 수밖에 없거든. 어차피 항고해도 그거 법원에서 그거
기각합니다.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풀어주라고 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댁이 없는 거고 괜히 그렇게 되면 봐라 검찰이 말이지 이러면서 또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 해명도 없이 그냥 아니 2년 전에 지들이 즉시 항고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걸 딱 뒤엎은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욕을 먹더라도 재항고 했어야 된다고 봐요. 한번은 일관성을 위해서. 예. 일관성을 위해서. 즉각 항고를 좀 했었을 즉시 항고를 하든지. 즉시 항고를 했을 필요가 있다. 일반 항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그 판단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딱히 검찰 탓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아까 절차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판사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검찰은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했어야 된다. 기소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얘기고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태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이 화제의 이야기거리 중심에 지기현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올라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이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뭐 지기현 판사는 또 판사인데 뭐 좀 봐줄까? 이게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그 엄정하게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게 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엄정하게 이제 소신에 따라 판단했다고 보고요.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약간 고려한 듯한 부분이 아까 그 날짜 산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굳이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실체만 가지고도 그렇죠. 실체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굳이 그 얘기를 넣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사법행정에 지금 혼란을 초래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도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요소를 왜 남겼을까? 이런 오점을 왜 남겼을까 싶어요. 사실 그건 불필요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게 뭐 누구 봐주고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너무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까? 네. 이 검찰총장을 고발했으면 쌍고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정치 싸움으로 봐야 돼요. 정치 싸움이에요. 그거 뭐 어차피 이거 그들이 판단 내린 건데 공수처에서 뭐 나름대로 하려고 했겠죠. 네.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공수처는 그냥 역량이 딸렸던 거예요.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런 사고를 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 거고 검찰도 딱 보게 되면 아까도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재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흔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섣불리 맥주를 마실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판결문이 나오는 상황이 될 줄은 몰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교수님께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속 취소 결정이 같은 지금 재판이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 있는 형사 합의 25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재판에 분명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그가 우려했던 바잖아요. 그 우려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겁니다. 다만 그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요번에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누출된 거거든요. 사실. 윤측 변호인단의 카드가 이미 한번 사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 재판에 가지고 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특히 이제 공수처에서 했던 뭐 이런 것들 예. 증거 같은 거 꼼꼼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보완한다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문제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공소 기각이 아마 목표일 텐데 공소 기각 을 하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 그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상급실에서 번복되거나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공소 기각되는 일은 그래야 없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 그 취지에 맞게끔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 윤 변호인 측에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차피
공수처로 넘어가기 전에 조사해놨던 게 다 있으니까 예. 그걸로 갈 것이다. 근데 사실 공수처가 수사한 게 별로 없거든. 예. 왜? 못했어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는 아예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았거든. 네. 수사한 게 없는데 뭐 그걸 빼도 크게 공소 유지에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그거 넣었다가 공소 기각돼 봐야 이건 뭔 망신이야.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겠어 그 지지자들이 난리가 나겠지. 재수사한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예. 나겠지. 그랬는데 요번 재판으로 요번 판결로 그 우려를 갖다 깔끔하게 씻어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은 만세 불러도 두 번째 판에서는 이거 만세 부를 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는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 내용일 겁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아직은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만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 줄까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그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반문을 벌어지는데 치열합니다. 뭐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는 바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과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계엄 비상계엄을 내린 것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 정도도 달랍니다. 형사재판에서 아주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여기선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다만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예.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선고 일시가 좀 뒤로 밀리거나 그 정도 왜냐하면 뭐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예. 혹시 뭐 공수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뭐 심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 미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 좀 따져보고 이럴 때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칠까 실제로는 본안 결정 본안 심리에서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절차가 적합했나 이건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비상계엄을 내리는 요건이 뭡니까? 전심이 사변에 준하는 사태인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위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국무회의가 열렸습니까? 국무총리 자체도 국무회의 안 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고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무위원들 부서 했나요? 부서 안 했습니다. 그다음 국회에 통보했나요? 통보 안 했죠. 그러면 이건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뭡니까? 아하. 이거는 대통령직을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이건 예.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당에 겁주려고 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탄핵을 갖다 기각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그 뭐랄까 상대 당에 대한 경고용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계몽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계몽령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우리 헌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헌법에 대통령은 야당 경고형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없죠. 있다. 없잖아요. 없죠. 네. 예컨대 전심이 사변에 준하는 야당의 준동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당에 겁주려고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의 목적이 뭐예요? 야당의 경고용인데 그 헌법정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가 자기들이 뭡니까 위헌을 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수사 내용이 그럼 들어갔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니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수처 수사 자료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결정 시점, 그 선고 날짜에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이것도 네. 불명확해요. 조금 뭐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일정들을 이제 워낙 이제 지지층들의
열기가 또 영향을 그렇죠.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나오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보통 이틀이나 3일 전에 하니까 예.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안 나왔단 말이죠. 아직 예. 이 시간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아마 다른 탄핵 그 선고 일자는 오늘날 검사 선고 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일 나오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번 느낌을 좀 주는 힘들 가능성이 그럼 이제 없다. 그 다음 주로 미뤄지든지 예. 어떤 사람은 이제 4월 18일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4월 18일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4월 18일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변론이 재개되어야 되는데 아, 변론이 이미 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마냥 밀어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한 일주 정도를 벌 수 있는 게 최대한이 아닐까라고 예.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구치소에서 토요일 8일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장 대행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층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이른바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는 영향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의도적 기획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 법원은 안 때리고 검찰은 때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법원 때리기엔 좀 부담스럽죠. 법원 때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의도적 기획이 의심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뭐라냐면 특수본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짜고 친다. 네. 특수본에서는 항고해야 된다. 즉시 항고해야 된다. 검찰총은 네. 안 된다. 막 사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쪽에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해봤자 어차피 재항고에 실익이 없는데 했다가 또다시 기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자기들이 2년 전에 즉시 항고해놓고 또 안 하는 거. 근데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거야?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봐주는 거야? 이런 또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 정도의 비판이면 되지. 그 이에 뭐 검찰의 모든 걸 의도적으로 짜가지고 그걸 기획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음모론이거든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항고를 해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인용될 거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뿐이지 무슨 검찰이 짜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원희룡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에서 구속 취소한 판사 탄핵해보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검찰 이야기하지 말고 판사 탄핵해라 하고 싶으면 이거 약간 좀 이제 부활을 치밀게 하는 어떤 공세라고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딱 나왔단 말이죠. 네. 라고 했을 때 법원을 공격하기엔 굉장히 자기들이 불리해요. 그래도 법원은 26일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법원은 검찰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받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데가 법원이에요. 근데 검찰을 계속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까지 이걸 확정하려면은 검찰 때리던 것마저도 사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법원이 그렇게 딱 구속을 풀어주는 판결이 내리게끔 애초에 헛술한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이거 딱 대통령 풀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엉터리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싹 보고 그냥 딱 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거든요. 예. 의도적 기획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 검찰이 의도하고. 의도적으로 나태하게. 의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그냥 쫙 구속영장이 구속을 갖다 풀어줄 수 있게끔 미리 안 하고 미리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일부러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게 이제 이재명 얘기라는 거죠. 근데 원희룡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그 사법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불만의 표적이 바로 뭡니까? 법원이거든요. 예. 이게 뭐야? 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왜 풀어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풀어준 것도 같이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거고 사실 장관멍군의 수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친 거죠.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도 살짝은 이야기하셨는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은 환호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잘 된 거 아니냐.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겠죠. 어.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이제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예. 걔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또 다시 윤이 딱 나왔네. 이게 신나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막 비명계가 뭐예요? 막 반발하다가도 이제는 뭡니까? 예. 반발을 못 하게 되거든요. 반발을 안고 뭐냐? 일단은 계엄령 상황이 연장된 거예요. 계엄령의 상황이 계속 연장됐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윤은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합의가 쫙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또 누구를 중심을 또 뭉쳐야 되거든요. 그 중심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에 대항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합니까? 이재명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더불어 스크럼을 짜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김경수 뭐 하고 있습니까? 단식. 밥 굶고 있더라고요. 예. 숟가락 같이 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김경수의 타겟은 누구였어요?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이었죠. 근데 지금 타겟이 어디로 간 겁니까? 윤한테 간 거잖아요. 김동연은 뭐 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 김동연은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이재명하고 이게 붙었었거든요. 개헌 이야기도 했고. 예컨대 개헌 얘기했고 또 뭐 얘기했더라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오픈 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개헌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딱 했거든요. 비명계들이 일시.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선이 딱 형성될 때쯤에 갑자기 윤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짠짜잔 하고 나타나니까 아 이거 뭐야. 다시 접어. 그래가지고 1인 단독 뭡니까 단식을 하고 있고 1인 시위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예. 황당한 사태가 좀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프레임이 항상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총선 때도 이재명 대 윤석열이면 패하는 총선이다.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대통령이 나왔거든. 뭐 의대부터 대파부터 계속 나오고 경상도 돌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사태가 또 다시 나온 겁니다. 지금 또 다시 윤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이재명 신나는 거죠.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이. 총선 때 그 프레임. 그러면은 좀 탄핵 때 그 계엄 때 그 프레임, 탄핵 때 그 프레임이 또 다시 부활한 거니까 만세 부르는 거죠. 교수님 얼굴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데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탄핵 심판의 그 결과가 바뀌어요? 아니거든.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꽃놀이 패네. 랄랄랄라 하는 거고 지금 아마 김경수하고 김동연 아이씨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뭐야? 밥도 굶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숟가락을 얹어야 되거든요. 또 지지층들이 그렇게 다 결집됐는데 거기서 딴짓하게 되면 너 또 배신자 수박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나가가지고 단식. 나가가지고 1인 시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딱 다시 꾸려주는 판을 흔들어 가지고 그런 판을 또 다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판을 진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만들어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하는 것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 사변이 생기면 본인이 그때 좀 등장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런 걸로 뭐 밑자락 깔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뒤엎을 정도의 변동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은 그 조선노동당이 그 해방 직후 그다음에 전쟁 직후 그때는 사실 1인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와가지고 연안파 숙청하고 뭐 무슨 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하고 갑산파 숙청하고 누구파 숙청하고 그러니까 1인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재명은 완전 체제를 갖춰가지고 1인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2심 판결로 흔들리진 않아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흔들리긴 했겠지. 흔들리긴 하지만은 엎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단식 농성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밀려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게 뭐야. 좀 나가려다가 오픈 프라이머리 걸고 그다음에 개헌 딱 걸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고립되거든요. 왜냐하면 뭡니까. 비명계들은 다 뭡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할 거라는 거죠. 개헌은 비명계만 아니라 다 저쪽 국힘까지도 국민 대다수의 뭐랄까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고. 개헌으로 포위를 할 그렇죠. 뻔했었어요. 여야의 정치 원로들이 다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만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말이죠. 그럼 고립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판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쫙 풀려버리고 또 다시 이쪽 이재명이 옆에 있으면 하나는 옆에서 단식하고 하나는 지금 뭡니까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정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이 있었고요. 또 다음 달 4월 8일 드디어 첫 재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자, 위정교사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보통 첫 출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첫 그렇죠. 재판은 네. 되게 이제 그 공판 준비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들만 나오는 거고 위증교사 혐의 이제 2심 이거는 내가 볼 때는 2심에서는 아마 뒤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심이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법카는 이제 새롭게 재판이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도 그 법카 유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김혜경은 이미 이제 그걸로 재판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좀 늦었어요. 기소가 4개월 전에 했고, 요번에 이제 첫 재판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경기도에 보면 관용차가 있잖아요. 예.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관용차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나가는지 일지가 다 있거든요. 일지가 다 있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다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아파트.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일지도 가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딱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예산으로 이제 식사비부터 과일값부터 온갖 걸 다 썼는데 과일값만 2,791만 원이에요. 아니 얼마나 먹었어 쌌으면. 이 정도 되면 비타민이 과용 아닙니까?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 그냥 온몸이 네. 그냥 과일로 꽉 찼을 것 같은데 세상에 2,791만 원 과일을 사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소고기 초밥 복요리 그런 것만 먹었어요. 네. 이게 889만 원이고요. 샌드위치를 매일 아침 먹었다는데 이게 6,850만 원이거든요. 잠깐만요. 샌드위치가 얼마라고요? 685만 원. 아, 네네. 깜짝 놀랐어요. 685만 원인데 이건 내가 볼 때 혼자 먹은 건 아니거든. 예. 혼자 먹은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팀이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 걔들 무슨 회의하면서 같이 아침 회의하면서 먹었겠지. 예. 근데 어쨌든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탁비가 또 270만 원. 그러니까 세탁 같은 것도 다 공금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경기도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 이 사람은 예. 이제 누굽니까? 그 김혜경 수행원으로. 배모신 저 아닙니다. 네. 수행원으로 쓴 거고 이것도 웃기는데 지 아내 수행원을 붙여주면서 그 봉급을 누가 준 거예요? 나라에서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산호비인데 산호비의 봉급을 나라에서 지출하게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김혜경하고 이제 공범관계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 사람들 이재명 경기도 비서실장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이 사람들한테 재판이 있는 이건 유죄예요. 유죄고요. 액수도 이게 적지가 않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추가적으로 가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국민의힘 그리고 대선 잠룡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교수님, 바로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른바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당 지도부는 함께 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당에는 부담입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어느 시점인가 지금 그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는 있지만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세대 주자라고 해서 이재명도 심판 대상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시점이 이제 늦춰진 거죠. 대통령이 딱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원래 권영세, 권성동 안 찾아가려고 그랬대요. 에? 왜냐면 거리를 둬야 되거든. 나와도. 그다음에 이제 곧 탄핵 심판이 임박했거든. 탄핵 심판 임박하면 뭐 자기들이 딱 봐도 인용될 게 뻔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같이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슬슬 선을 그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층들이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각하 나오셨는데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어차피 가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금 슬쩍 몰래 가는 거. 네. 근데 몰래 가는 상황. 몰래 갈 수가 그렇게 있습니까? 몰래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몰래 갔다가 며칠 후에 들통나느니 그냥 까놓고 가자라고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이거 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기들 지지층, 자기들의 그 지지율의 핵심을 예. 이루는 그 세력들은 계속 가라고 하니까 아. 그 세력들하고 척지게 되면 그나마 지금 있는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접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로우키 그러니까 좀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행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지층의 메시지도 나오고 아주 관저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관저 정치는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저 정치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관저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네요. 네, 이미 일단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나오자마자 권영세하고 권성동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아, 당을 잘 운영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그립감을 잡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너희들 잘했어. 칭찬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립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도 내 미치고. 뭐 여하튼 대통령 나올 때 또 지지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로우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나올 때 한번 보세요. 구치소 딱 나올 때 차에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개선 장군이거든요. 이게 뭘 잘못한 뭔가를 잘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 개선 장군처럼 딱 나오고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완전히 그 정치인 팬덤 그걸 갖다 즐기면서 나갔단 말이죠. 선거 유세 때의 모습을 뭐 방불케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해? 유승민 전 의원 네. 뭐라고 이거 할까봐 마음이 어퍼컷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퍼컷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는데 다행히 어퍼컷까지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간에 내가 볼 때 관저 정치, 사저 정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지지층들이 누구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 있는 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계엄을 한 걸 보여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자기의 주관적인 환상하고 바깥에 있는 객관적 현실이 구별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핀치에 몰렸죠. 탄핵 심판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가운데 자기한테 유일하게 자기를 갖다 안심시켜주고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뭐 요 세계예요. 그 지지자들의 세계. 예.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게 누가 했던 겁니까? 조국이 했던 거잖아요. 조국은 그거 해가지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엔 가긴 했지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당 대표까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저거 2년 살고 나면 또 대선 후보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요게 지금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욕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들의 집단 속에 딱 들어가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대통령은 핀치에 모인 상태 속에서 자기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세력을 유지하고 싶고 더 강화하고 싶겠죠. 예. 그럼 그게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처지에서는.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뭡니까? 그립감이 지나치게 강했거든. 예. 항상 모든 걸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도 딱 멀쩡한 대표 날려버리고 30%짜리 50 몇 프로 만들어가지고 새 대표 세우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세우고 비대위원장 마음에 들어서 자르려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그립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검찰총장 시절에 그 검사 직원, 부하 직원들을 다루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이라서 놔주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참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말 그대로 수사를 해서 끌어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조국 전 대표와 비슷한 일종의 이 지지층 이 박스에 또 사로잡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전히 교수님 또 궁금한 점은 이게 또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이거든요. 자, 이른바 윤심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자 김문수로 이야기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윤이 딱 뜨게 되면은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선 주자들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윤만 딱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적들인가 거기에 이제 그 출연하러 나갔는데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패널들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이 이제 CBS 논설위원장 하는 분. 예. 또 한 번은 이제 조홍천 의원인데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나 확인을 못 해드리겠는데 나 주워 들은 얘기라서 어쨌든 두 분이 한쪽은 약간 야당 쪽에 계신 분이고 한쪽은 여당 쪽과 소통이 잘 되는 분이고 예. 이 둘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윤심은 누구냐? 원희룡이래요.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간에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희룡요? 아니, 원희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관을 나와가지고 계엄했다고 사과할 때 김문수만 안 했거든. 예. 그걸 딱 보고 야 소신이 있다 아주 지지층들이 막 몰아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딱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원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쪽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근데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원은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때인 것 같아요. 양평 땅 사건 때. 김건희 엄청나게 옹호해줬잖아요, 정말. 예. 자기 스타일 구겨가면서까지 김건희 좀 옹호해줬거든요. 백지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게 아마 신뢰를 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은 뭘 생각해? 나를 지켜줄 사람을 좀 찾는 것 같거든요. 나를 지켜줄 사람. 그리고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원칙대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말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가 이제 헛물 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대통령은 사실 원이다 하더라도 지지층은 아직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한테 가 있고 원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래도 김문수는 지지율 여당 후보 가운데 1위이고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에는 대통령이 또 맘먹잖아요. 예. 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기현은 몇 %였어요? 4%였네. 그런데 그걸 갖다 50 몇 %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그쪽의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판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건 여당에서도 바라는 바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대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문수 장관은 공정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은 김문수 장관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일치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 홍준표 시장에게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또 향후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홍준표는 이제 떨떠름해진 거예요. 자기가 차지할 포지션을 누가 선점해버린 거예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가 선점해버리고 그다음 타자는 또 누구예요? 원희룡이거든요. 홍하고 윤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홍이 혼자서 지금 김치국물 마신 거거든요. 라고 해서 자기가 막 하나고 막 대립선 긋고 그 대항마가 되려고 했던 건데. 예. 지금 딱 누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원도 있고 지금 김도 있단 말이죠. 라고 하고 또 윤 대통령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 볼 때 누가 제일 예뻐? 지금 말을 가장 예쁘게 하는 건 누구냐면 김문수거든. 그 다음에 딱 자기를 갖다 열심히 지켜줬던 게 누굽니까? 원이었단 말이죠. 홍은 뭐 했습니까? 자기까지 싸잡아서 공격했거든요. 예. 아니 옛날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어디서 검사 나부랭을 불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누구 욕이에요? 그거죠. 그 윤석열 욕이거든. 예. 근데 그 짓을 또 하자는 거냐? 한동훈 욕. 그러니까 한동훈 욕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윤석열까지 욕했던 게 누굽니까? 홍준표거든요. 윤이 믿겠어요, 홍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등 딱 떨어진 건 사실 홍이에요. 홍인 거고 사실 가장 이제 난감해진 것은 또한 한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경선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콘서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을 거예요. 실제 북콘서트로 이 복귀를 시사하기 전에 지지율가
복귀를 시작한 이후 책이 팔려 나가면서 지지율이 달라졌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싹 오르고 있었는데 또 네. 나타나죠. 또 아마 그러니까 총선 때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올라가려면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 대파 또 계속 이랬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면 뭐까지 되느냐면 심지어는 뭐까지 되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대통령직 면하잖아요. 그럼 선거법에 저촉도 안 받아요. 최악의 상태는 뭡니까? 대선 뭡니까? 지지 유세까지 할 수 있어요. 특정 후보의 지지 유세까지 하고 허허. 길거리 나와서 유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세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판 자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일단은 뭐예요? 모든 후보들이 일단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 아부를 하겠죠. 아. 그러니까 아부 경쟁을 하는데 김문수랑 또 뭡니까 홍준표랑 또 나경원 뭐 지금 우리가 볼 때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철우 또 누구예요? 윤상현. 이 완전히 아부 경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쪽은 뭡니까 한동훈이나 또는 오세훈마저도 어쨌든 너희도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배신자론을 펼 거고 라고 한다면은 이 경선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딱 있어버리면 9시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은 이게 본선에서는 불리하다 할지라도 일단 경선에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 본선 가서 윤을 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비윤계 후보가 뚫고 나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탄핵이 딱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합리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략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대표마저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원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당의 그 지도부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선례가 또 있긴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 이준석 선례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라고처럼 그런 텀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교수님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것도 마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언젠가는 또 만나야 되지 않겠나,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당분간 이른바 윤환 브로맨스는 좀 힘들겠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의 자산은 바로 뭡니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일단 윤이 잘못했잖아. 계엄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계엄 이전에 모든 걸 다 잘못해왔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바로 그 선을 그은 것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자산이 새는데 예.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브로맨스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거 안 됩니다. 다만 자극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로 가야 되고 그 강성 지지층도 지금 잔뜩 흥분해 있는데 그걸 또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자극할 필요만 없는 거지 굳이 가가지고 뭡니까 구애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까먹는 거고 선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국가하는 게 나아요. 왜냐 저쪽에서는 다 아주 딸랑딸랑 가까 이러고 있는데 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강하게 딱 나왔을 때 그럼 저쪽의 구심점이 이쪽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지지자들 지금 화가 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정서적으로 정리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화가 난 걸 갖다 자꾸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목표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각, 그때 대통령 직무 복귀 이게 되나? 근데 설사 복귀를 한들 그 전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가게끔 이걸 정서를 갖다가 그 물기를 잘 터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부가 물기를 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잘 터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감정은 사실 이성을 능가하거든요.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고 감정의 물기를 잘 터줘야 됩니다. 그 분노한 감정들을 올바른 길로 정말 합리적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갖다가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모르죠. 또 급속하게 또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밖에는 다른
다른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 여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친윤 후보를 꺾는 거 있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친윤 후보를 꺾는 드라마 이거를 연출해낸다면은 그 힘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 힘 갖고 가고 그럼 대선 본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는 거죠. 예. 해볼 땐 제가 유일한 드라마고 친윤 후보다 그럼 진 거예요 그거는. 왜 이재명 대 윤석열이거든. 이건 승산 없는 거죠. 참 정치권이 복잡합니다. 요즘처럼 진영강 골이 아주 깊숙이 이 파여 있는 또 우리 골이 패여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길에서 보는 반려견도 너 좌파니 너 우파니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속 시원한 세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두 쪽 나고 우리 경쟁력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항상 내 기준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미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팔진실의 시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고 그 힘을 뭉쳐서 정치적으로 막 승리를 따내는 그런 전략들을 트럼피즘이죠. 그 다음에 그걸 시도했던 게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이었죠. 그 조국 사태 때 그 사태가 온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냥 부르고 있죠. 이재명 무죄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똑같은 일들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몽령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짓말로 그냥 세계를 구축하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그 안에 선동하고 이런 정치들. 그다음 작은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혁신당도 뭡니까? 조국 중심으로 뭉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사실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도 사실 2030들의 그 젠더 문제 이걸 잘 이용하거든요. 이것도 트럼피즘의 일부예요. 라고 한다면 정당 자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중간층이 몰락하잖아요. 중간층이 몰락한다는 건 뭐냐. 공론의 장이 즉 상식적으로 커먼센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그 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활자 문화가 다 죽었잖아요. 활자 문화는 이성이거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사운드하고 이미지잖아요. 여기는 감성이고 상상력이고 환상이고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 이런 것들이 한 거라는 거고. 레거시 미디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극단화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딱 그 지점, 커먼센스의 지점, 편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린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평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기천을 때립니다.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이성은 잃어버리고 정치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우리는 감성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년간의 집권 끝에 물러나는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이 말을 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87년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옆에 항상 시사 끝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진중권과 배추도사의 시사 끝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우주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